안녕하세요. 이원자입니다. 네, 월요일이네요. 스트레스 좀 받기 시작하셨어요? 기지개 한번 쭉 켜시고요. 좀 긴장 푸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 오늘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2월 19일 월요일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픈 AI 있잖아요. 샘 얼트만이 이끌고 있는 거기서 내놓은 인공지능 소라가 만든 영상입니다. 한 일본 여성이 도쿄 거리를 걷고 있어요. 어떠세요? 멋있죠? 근데 이게 그냥 글만 몇 줄 입력을 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어떤 이미지도 넣지 않았습니다. 글을 이렇게 입력하면 나오는 거예요. 한 세련된 여성이 따뜻하게 빛나는 내용과 생동감 넘치는 도시 간판으로 가득한 도쿄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 긴 빨간색 드레스, 검은색 부츠를 착용하고 검은색 지갑을 들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빨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이렇게 등등등 몇 가지 쓰니까 영상이 그냥 나온 거죠. 실사 영상 같잖아요. 지난주에 오픈 AI에서 내놓은 소라인데요. 조금 다른 글을 한번 입력을 해보면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 좀 보실게요. 이번엔 고양이 영상인데요. 이렇게 고양이가 잠자는 주인을 깨워 아침 식사를 요청합니다. 주인은 고양이를 무시하려고 하지만 고양이는 계속 새로운 전술로 시도를 하고 결국 주인은 베개 밑에 숨겨둔 간식으로 고양이를 조금 더 묶어둡니다. 이런 글을 쓰면 이렇게 고양이가 와서 잠들어 있는 주인을 괴롭히면서 먹을 거 내놓으라고 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오픈 AI는 이렇게 텍스트 비디오라는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AI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맞서서 구글도 내놨는데요. 구글 제미나이 1.5 인공지능 내놨습니다. 1에서 1.5로 이렇게 다음 버전 내놓은 건데 이건 이런 인공지능이에요. 영화 아폴로 11이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착륙했다가 오는 그 과정을 쭉 그린 그런 영상인데요. 그 각본을 PDF 파일로 이 제미나이 1.5한테 줬어요. 402쪽 분량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 신발이 바닥에 닿으려는 그림을 손으로 이렇게 이런 연필로 그냥 쓱쓱 그려가지고 하나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대본에 의하면 이게 무슨 장면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디디는 장면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실제로 그 장면이 나오는 시간을 초 단위로 딱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도 넣어요. 대본상에 있는 내용 중에서 웃긴 장면이 있으면 3개만 뽑아봐. 그러면은 세 장면의 스크립트를 탁탁탁 뽑아서 몇 분 몇 초에 그게 나오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대본 대신에 최장 1시간까지 영상을 그냥 넣어도 이거 다 해줍니다. 다 찾아줘요. 똑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소라하고 제미나이 1.5는 멀티모달 인공지능인데요.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글만, 소리만, 그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영상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분석하고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이 두 가지만 봐도 뭐가 떠오르세요? 영화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챗GPT 가지고 시나리오 쓸 수 있죠. 기본적인 스토리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나리오 형식으로 써달라고 하면 다 써줍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넣으면 소라에서 영상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제미나이 1.5 나온 거 보니까 편집도 너무 쉬워요. 웃긴 장면 몇 개 잘라서 30초 단위로 3개 만들어가지고 맨 앞에다 넣어줘. 그러면은 넣어줄 수 있는 거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도 만들 수 있겠죠. 요약해서 광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영화 광고 영상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면 진짜 일자리가 뚝처럼 무너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들 당장 영상업계, 광고업계에서는 거의 다 없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 특히 숏폼, 이 짧은 영상은 이미 지금 그 오픈 AI에서 내놓은 소라가 1분까지는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숏폼 영상은 자동 제작이 바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기업에서 광고 외주 제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렇게 실사하고 애니메이션하고 구분이 안 가는 이런 영상을 막 제작을 할 수 있으면 담당자가 안목만 있으면 외주 안 주고 그냥 바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들게 되면 인간의 창작물이 씨가 마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기업이 이렇게 인공지능이 만든 그리고 편집한 영상만 선호를 하게 되면 사람이 설 자리는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오픈 AI는 기업 가치가 100조 원이 넘는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바로 지난주에 비상장 기업이니까 사실 주식시장에서 어떨지 모르는데 기업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고 CEO인 샘 얼트만은 1경원 투자를 유치한다고 지난주에 강정수 박사하고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해고를 당하고 일거리가 없어지고 누군가는 1경원을 손에 넣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면 불평등은 훨씬 더 커진 세상이 오겠죠. 한 명이 투자를 해서 인공지능 하나를 만들어서 그 인공지능이 전 세계 모든 영상을 다 만든다. 어떨 것 같으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작이라는 게 어떻게든 계속되어야 한다면 인간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지속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대선 때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생계비라도 지원해주면서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자 이런 논의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논의가 오히려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아쉬운데 기술은 팍팍 앞서가고 있습니다. 방법을 계속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면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어떤 거 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나오셔서요. 한국 주가가 왜 이렇게 낮은지, 왜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주가 상승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데 이게 잘 작동을 할지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강창희 대표님이 나오셔서요. 노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서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그 팁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럼 1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이정환 대표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계좌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한국 주가가 낮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많이 하고요. 정부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지 왜 그런지 좀 짚어보고요. 정말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관치금융이라는 논란만 커지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모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금방 오셨어요, 그렇죠? 원래 제가 목요일 네. 등판인데 긴급 투입되셨습니다. 네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가 너무 커져서. 그렇네요. 네. 정부에서 어쨌든 대책 내놓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밸류업이라는 그 예. 워딩도 나왔어요. 그러는데 또 이제 최근에 1, 2주 동안 보니까 저 PBR주라고 자산 그렇죠. 대비 주가가 낮았던 기업들의 주가는 또 팍팍 네. 굉장히 오르기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요즘 네.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이게 단순히 주가가 오르느냐 아니면 얼마 저평가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 PBR이라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프라이스 투 북 밸류 레이시오죠. 그래서 이제 전체 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한 회사 가지고 있는 뭐 건물이나 현금이나 아니면 심지어 컴퓨터라든가 온갖 자산들 다 모아서 그 가격 대비 전체 회사의 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회사를 통째로 팔아서 얼마 정도 이익을 남길 수, 현금을 챙길 수 있는데 그 돈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냐를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게 높다면 회사 가치 대비 이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게 일도 안 되는 기업이 많아요. 이걸 아예 팔아치워서 현금을 다 챙겨도 지금 주가보다 낮은 그런,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굉장히 이렇게 가치가 높은 기업인데 손해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지금 이제 저 PBR 열풍이 불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종목 찍어주기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저 PBR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기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360개 종목이 평균 68% 올랐습니다. 이거 사실 엄청난 그 360개 종목이 평균 예.
평균 68%? 예. 어느 기간 동안? 지난 한 달 사이에 한달 그 주가가 사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엄청나게 올랐네요. 하나금융주주, 현대차, LG, 금호석유화학, 뭐 KCC 등 이제 이른바 그동안 자산주라고 불렸던 저 PBR 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 한 번 오르는 게 아니라 또 막 급등락이 심하죠. 계속 꾸준히 올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뉴스에 뜨면 오히려 주식을 팔아야 될 때라는 격언도 있죠. 이 시장의 반응이 좋고 주가 흐름이 좋아서 한동안 오를 거다라는 격언 이제 관측이 많은데 이 그동안 한국 주식 시장이 너무 이제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고 오를 거라는 기대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냐 그리고 이제 이 밸류업이라든가 저 PBR주 근본적인 한국 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이제 정책적 대안이 얼마나 먹힐 것이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자산 대비 네. 자산 가치보다 주가 시가총액이 낮은 정도면 그게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미래 성장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네. 당장 팔아치워도 뭐 시원치 않다 이런 정도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특히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돼 있었다. 외국 심지어 한국도 굉장히 꽤 선진국인데 다른 나라들과 비하면 꽤 낮은 편이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싼 건 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최근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밸류 트랩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가치 함정이죠. 그러니까 싼 건 그만큼 이유가 있고 싸니까 오를 거다라고 뛰어들었다가 이제 물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밸류 트랩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PBR이 1배 미만, 그러니까 이제 실제 자산보다 주가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면서 또 수익률이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 평균보다 못 미치는 그런 기업들을 밸류 트랩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이제 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밸류 트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싸다고 뛰어들었다가 영원히 안 오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산은 많지만 돈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주가가 낮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그 관측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낮기도 하지만 특히 낮은 기업들이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기업들, 특히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지주회사 기업들이 또 주가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 기업들은 자사주들의 가치가 꽤 높죠. 왜냐하면 삼성물산만 해도 삼성전자의 거의 최대 주주다시피 하니까요. 근데 그런데도 이 정작 이제 지주회사들은 지분이 낮은 건 지주회사가 사실은 총수에게 좋지 주주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지주회사 주식을 사봐야 이게 결국 그 총수들의 욕심은 주가를 높이는 것보다 내가 이 기업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룹 전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를 크게 높이지 않을 거다. 기업 가치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보다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걸 원할 거기 때문에 총수들과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애초에 이 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었고요. 또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기업들은 전국에 지점이 많으니까 그 부동산이 많겠죠. 자산은 많은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밸류 트랩이 될 수 있겠죠. 실적은 좋지 않고 요즘 뭐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계속 실적이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PBR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을 봐야 된다. PER이라고 하죠. 주가 수익 배율로 봐서 실제로 자산보다 얼마 이익을 내는가, 얼마 성장하는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런 거 보지 않고 단순히 저 PBR이니까 오를 거다라고 사실 최근 한국 정부가 대통령과 금감위원장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약간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PBR이 낮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네. 저 PBR주들이 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렇게 오르고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주가가?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 20, 30 넘어가는 데 되는데 한국은 이제 평균 그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0.5 정도 되고요. PBR은 코스피가 1.0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선진국 평균은 3.1이고요. PBR이. 네. 지금 그림 나오시는 거 보면 되겠지만 미국은 4.6 정도 됩니다. 자산 대비 전체 시가총액이 4배가 넘는데 중국도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대만은 2.4배나 되고요. 좀 이따 보겠지만 똑같은 반도체 기업이지만 TSMC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런 시장 밸류에이션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전체적으로 작동하기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이나 심지어 대만 증시에 있었다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을 텐데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낮게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은 코스피는 굉장히 낮고 근데 네. 코스닥은 또 조금 높네요. 코스닥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성장 주식들이 많고 이제 코스피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중무장 대형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럼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은 문제다. 네네. 근데 방금 지적하신 지배구조 문제는 또 재벌 그룹 기업이면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또 재벌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재벌이 전체 한국 경제, 한국 주식시장을 또 대표하는 그런 성격도 있어서 한국 재벌 체제의 문제가 이제 전체 주식시장의 그 다운그레이드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 주가를 네. 삼성전자가 사실 뭐 가장 큰 기업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글로벌 기업이고 네. 삼성전자 주가 제가 옛날에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7만 원부터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수십 배 오른 거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네. 그게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었을 네네. 거예요. 9.11 테러 나고 그랬을 맞습니다. 때 7만 원 딱 됐던 네. 기억이 나는데 대정주였죠. 예, 50배 액면 분할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삼성전자도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 사이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더 올라서 그런가? 맞습니다. 한국 최대의 기업이고 가장 글로벌하게 뭐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 기업의 성장성,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대비 여전히 주가가 낮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게 한국 주식시장의 그 이 디스카운트 때문에 낮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동반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혁신 기업하고 이제 비교하는 게 뭐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테슬라나 애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애플은 매출이 삼성이 한 2배가 안 됩니다. 1.7배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으로는 무려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 훨씬 더 그 매출 대비 한 뭐 이 3배 이상 더 이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매출 대비 주가를 따지면 네, 지금 그렇다. 그림 보시면 이제 매출 1.9배인데 시가총액은 무려 7.5배 정도 나죠. 그러니까 애플이 매출이 큰 것도 맞고 이익도 많이 내는 게 맞는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무려 8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매출은 PSR이라고 그러죠. 또 네네.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라고 해서 또 따로 측정하는데 매출은 주로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네네. 당장 수익성이 네. 안 나더라도 매출이 늘어나면 나중에 커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근데 그건 네. 뭐 테슬라라서 그러고 애플이라서 그런 거 네. 아닌가 하는 생각도 테슬라와 현대차 비교해도 테슬라는 또 워낙 글로벌하게 또 좀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요. 네. 매출은 테슬라가 더 적은데 이 시가총액은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 좀 비슷한 사이즈를 보면 이제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가 TSMC. 있어요. 네. TSMC는 매출은 삼성이 더 많은데 억울하게도 시가총액은 또 TSMC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삼성이 뭐 거의 억울하실 것까지요. 2.7배인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그래프 계속 나가는. 시가총액은 TSMC보다 더 적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억울하다기보다는 차이가- 한국 기업들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TSMC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한 3배 이상 주가가 오른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진짜 미스테리네요. 그러니까 네. TSMC 대만 기업이고 거기도 안보 리스크가 있고 우리나라는 네. 안보 리스크 많이 얘기잖아요. 코리아 사실 안보 디스카운트 리스크 할 때. 지금 이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분석가 여러 논문과 보고서들을 찾아봤더니 오히려 안보 리스크는 그 크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배구조 문제가 상당한 수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 기업들은 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지금 이제 다 글로벌 사업을 연계하고 있고 당장 전쟁이 난다고 해서 뭐 반도체가 덜 팔리거나 스마트폰이 덜 팔리진 않겠죠. 이 한국의 뭐 진영학적 리스크를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이제 지배구조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장 대표적인 건 결국 주주 환원이죠. 주주 환원의 대표적인 건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인데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 10년, 20년 동안 보면 이 가장 큰 관심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그룹 전체를 승계하는 데 가장 모든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물론 성장도 계속 해야 됐지만 주주들을 챙기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대표적으로 애플하고 비교해보면 애플은 주가가 오르지 않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그 유익을 돌려주지 않으면 CEO가 잘리겠죠. 근데 삼성은 탄탄하게 그 재벌 2세, 3세까지 승계를 하고 있고 여기 목표는 굳이 재벌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줄 동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또 주가를 띄우는데 크게 뭐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배당도 전체 기업 이익 대비 많지 않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애플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애플은 제조업 기업이라기보다는 이미 제조업을 통째로 다 떼가지고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삼성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연구 개발하는데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수백조 원의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또 해마다 수십조 원씩 공장을 짓고 연구 개발하는데 R&D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현금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태생적인 구조 때문에 이제 주주가치 환원에 좀 그 적극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TSMC랑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TSMC보다 매출은 훨씬 큰데 3배 가까이 되는데 네네. 지금 네. 시가총액은 더 적다는 게 사실 네. 충격인데요. 지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 이제 재벌 체제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많은 그 투자자들이 볼 때도 삼성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을 챙기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총수의 이해관계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총수의 이해관계와 주주 가치가 충돌한 부분이 있고 삼성이 적극적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에 전폭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이 주가의 기대 상승분이 크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삼성전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더 열심히 하면 그러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돌려서 사실 얘기할 수 애플 있는 같은 건가요? 경우만 해도 그 스티브 잡스 때는 아니었지만 팀 쿡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실제로 이제 계속해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믿음을 주고 올해 올랐지만 내년에 더 오를 거다. 그리고 오르지 않으면 현금으로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하면서 주주들에게 다 그걸 돌려주고 있다. 수백조 원을 돌려주고 있다라는 수백억 원을 계속 돌려주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계속해 주가가 더 오르고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삼성은 돈을 잘 벌긴 하지만 이 돈이 주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오래된 학습된 그런 실망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재벌 체제 때문이라면 네. 거기 재벌이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상속세도 내야 되는데 주가 올라가면 상속세도 더 내게 되고 굉장히 복잡해진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리고 배당금 많이 줘봤자 사실 대주주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은 뭐 몇 퍼센트 안 10%도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복잡한 구조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이 우리한테 안 오고 대부분 다 일반 투자자한테 가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네.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배당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보수 경제지들을 계속 주장하는 바인데 주가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벌 승계를 좀 쉽게 해줘야 된다. 상속세도 받지 말고 상속세를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뭐 계속 하는 이야기 있죠. 황금지나 포이즌 필링해서 이제 다른 주주들이 공격해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주주들에게 이걸 돌려줄 거다라는 이제 거의 3단 논법인데요. 그게 사실 연결고리가 좀 부실하긴 하지만 결국 재벌을 지켜주자. 그러면 주가도 오를 거다라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대표님, 근데 그거 중간에 논리가 좀 꼬인 것 같은데 네. 재벌을 해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벌을 해체하면 네. 이분들이 주가를 올려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맞습니다. 오르게 그게 할 사실 것이다. 이제 경제지들이 이렇게 제가 써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딜레마인 게 사실은 재벌 해체로 가야 된다는 주장과 그렇기 때문에 재벌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이 맞물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장하준 교수 같은 분들 그리고 2000년 초반에 한참 불었던 이제 사회적 대타협 논쟁 같은 경우는 재벌을 해체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결국 투기자본, 벌처 펀드들이 삼성을 발기발기 찢어서 해체해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그렇죠. 기업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또 반대되는 사례가 또 애플이라서 완전히 주주 중심 경영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애플은 왜 벌써 계속해서 성장을 하죠. TSMC는 왜 가만 놔두는 그렇지만 사실 이제 뭐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죠. 아직 한국은 이 대기업 집단 집중적으로 성장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고 이미 이제 애플은 완전히 주주 중심 경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주주들 공기에 맞서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조직.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은 또 이사회 시스템이 지금 최근에 또 주주 행동주의 그다음에 또 저 PBR주 논란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KTNG가 있잖아요. 옛날 네, 담배 인상공사인데 네. 이게 공사도 아니지만 지금 이제 민간 기업인데 공사처럼 주인 없는 기업으로 해서 그 배복인 사장이 지금 9년째 연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영 엉망인데. 그러니까 경영자 지배 회사가 됐구나. 예. 거기는. 그러니까 주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대표소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실적이 엉망이니까. 그래야지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도 이사회를 내 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사들이 계속 연임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이 재벌 체제는 아니지만 한국형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안 좋은 경우,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위험이 기업의 성장성을 갉아먹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사회 구조를 혁신을 해서 이사회가 좀 더 주주 중심 경영으로 총수나 아니면 CEO 중심 경영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주주 중심 경영으로 바꾸면 경영 효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여전히 장기 성장 투자에 과연 주주들 관심이 있느냐. 지금 주주 행동주의 하는 그런 펀드들은 계속해서
요구가 기업 가치를 높이라는 요구도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배당을 늘려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라라고 하는 건데 결국 그건 현금을 그냥 주주들에게 나눠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업에 쌓이는 현금을 R&D 투자보다는 다 빼가지고 우리 기업 주주를 나눠주면 주가 오르면 그거 팔고 떠나겠다라는 게 주주 행동주의의 기본이라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식으로 완전히 주주 중심 경영을 했을 때 애플처럼 잘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약간 논리가 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 체제를 지켜줘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비약인데다가 사실 이제 그 기득권 옹호 논리에 가깝기도 하죠. 논리를 좀 간추려 보자면, 네.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두 가지 얘기가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를 올리자는 관점에서는 뭐 얘기하는 것처럼 배당도 늘리고 재벌도 해체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전문경영 체제로 가고. 뭐 맞습니다. 자사주도 매입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라는 게 있고 근데 주가를 올리는 게 정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 문제 하나 더 있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도움이 지금 이제 정부가 하는 밸류 프로그램도 이제 우리 한국의 주가가 이렇게 낮으니까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네. 거죠. 밸류. 이거 올려봅시다.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싸고 좋은 기업이 많아요라고 세일즈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군요라고 주식을 사서 주가 오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오르는 게 우리의 목표인가? 결국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좋은 기업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르게 돼 있죠. 투자자들이 당연히 좋은 기업들 알아보고 투자를 하겠죠. 지금 주가가 낮은 건 한국 기업들이 그만큼 성장성이 높은데도 그걸 제약하는 요인들이 있는 건데 그걸 해소하지 않고 여러분 싸니까 주식 사주세요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주가를 띄워봅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근본적으로 기업의 체질을 개선되느냐. 그동안 주가가 낮았던 이유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들이 몰라서 주식을 안 사고 있는 것처럼 밸류 프로그램이 그렇게 알리는 데 중점이 있는 건가요? 그걸 이제 사회 혁신이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어요. 묶어가지고 이제 S&P 500처럼 이 정말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새로 지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리고 그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들에게 뭐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해서 이제 주주 환원을 좀 독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겠다는 건데 일본이 사실 이제 작년에 그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연히 그런 노력들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지적하는 건 이런 식으로 주가를 단기적으로 띄우는 것 못지않게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그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벌의 총수 중심 경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주 가치 이익을 훼손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게 물론 이 과정에서 그래서 당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된다. 아니면 재벌 체제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어떤 장기 성장성, 그다음에 국민 경제의 가치를 일깨우는 새로운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지금 논의에서는 주가를 띄워보자라는 논의 말고 그런 근본적인 논의가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죠. 근본적이지만 추상적이지 않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 방송에서 다루셨던 네. 것처럼 삼성 재판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어서 네. 그걸 되돌려야 했다면 예컨대 그랬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을까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한국 법원이 한국 사회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총수의 전횡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많은 시그널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주주행동주의, 그다음에 주주행동주의가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자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그렇게 싸웠던 펀드들이 다 지금 패소를 했단 말이죠. 물론 계속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지만 그런 일련의 시그널들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재벌을 지킨다. 그리고 이 삼성물산 사례에서 보듯이 주주들의 이익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총수의 그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만 한국 사회는 그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믿음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밸류 프로그램 아니라 여기서는 밸류를 낮추고 있는데 밸류 프로그램 아무리 목전고 외친다고 해서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이 달라졌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일주일 전에 나온 재판이 정반대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심화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밸류업 그 프로그램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네. 그 전에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네. 공매도 금지도 시행을 했고 네. 그리고 금투세 도입도 중단하겠다고 폐지라는 용어를 썼지만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그렇죠. 이렇게 3단계로 지금 주가 상승 프로그램을 계속 밀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 뭐 작동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다들 이제 그 답답해하는 건 이렇게 보수 정권이 반시장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반시장적인
적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깨뜨리는 오히려 보수가 사실은 그런 이제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매도를 사실 금지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사실 이게 무슨 베네수엘라나 그런 나라들에서 할 것 같은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공매도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막는다는 그런 분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는 이게 또 이 정부 세수를 급격히 무너뜨리는 정책이라서 사실 이게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두 가지는 작동을 이미 하고 있는데다가 지금 사실 주가가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주가는 영향을 알 사실 수 없나? 보시다시피 이제 뭐 크게 영향을 알수 움직이지 없죠.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없지만 굉장히 부작용은 큰 그런 정책인데 부작용 클 걸로 보이고. 이 밸류어 프로그램도 사실 일본을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주주가치, 주주환원 확대 등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두 가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구호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게 추상적인 말이지만 결국은 재벌 일가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이사회와 지주회사 중심으로 그렇죠.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사태에서 그런 거죠. 봤듯이 네. 이사회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정보도 없이 거수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회이사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1년에 회의만 몇 번 나오는 그런 이사회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사들이 자기를 뽑아준 누군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거수기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게 한국 경제의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때도 저 PBR주 가지고 이렇게 세일즈에서 주가가 오르는 성과를 거뒀던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도 사실 일본을 거의 벤치마킹한 거라서 저 PBR주를 묶어서 이제 세일즈도 하고 사실 이제 반짝 주가가 올랐다가 실제로 주주 환원이 안 되니 일본도 사실 이제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약에 한국이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해서 주가가 지금도 크게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야 이렇게 싼 주식이 있었어라고 시장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시장이 결국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제 가치를 찾아가게 수요 공급의 제 가치를 찾아가게 된다고 본다면 체질 개선이 없이 반짝 뭐 이렇게 숨겨진 보석 같은 주식을 발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은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반짝 올랐다가 지금 주춤한 상태고요. 결국 주춤한 상태예요. 일본은? 네네 펀더멘털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이 자원의 적정 배분, 그다음에 그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사회 감시 체제라든가 거버넌스를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돼야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기업 지배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밸류 프로그램 해봤자 네. 소용은 별로 없을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조선일보 칼럼을 제가 봤는데 네.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관치라고 또 썼던데요. 지배 구조가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금융을 잘하는 검사 출신 이복현 검사가 금감원장. 지금 금감위원장을 맡고 있죠. 이분이 금감원장. 예. 네. 은행들을 겨냥해서 이게 3분의 1을 주주 환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이것도 무슨 독재 시대도 아니고 사실 이제 뭐 당연히 주주 환원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이제 준 사정기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또 며칠 뒤에는 또 배당을 자제하라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배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죠. 사실 두 가지 발언이 정면으로 충돌한 데다가 기본적인 뭐 철학이나 원칙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혼란을 부추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 관치라는 거죠. 관치라는 건 시장이 잘 돌아가게 만들면 되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오히려 이 질서를 깨뜨린다. 관치가 아니고 검치 아니에요? 검치? 관은 공무원 전체가 관인데 네. 금감원 직원 애초에 전체가 관인데. 이분이 론스타 수사를 좀 했다고 해서 이 금융감독을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회의가 많았는데 이런 일련의 발언을 보면 정말 그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보니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크고 이복현 원장의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냐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관치 논란의 대표적인 또 경우가 이 국민연금을 동원해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삼성물산 합병 때도 국민연금이 이 청와대 압박을 받아서 찬성표를 던졌죠. 지금도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저 PBR주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저 PBR주의 투자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합리적인 시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슴 철렁할 일인 거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민연금 판단할 일인데 어떻게 보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진짜. 이제 너네 여기 좀 투자해봐라고 사실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종목 찍어주기 한다는 게 그런 데서 그런 나오는 그런 얘기구나. 것들이 사실 이제 한국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포스코 사장 연임 논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금이 개입할 때 개입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야 되고 철저하게 어떤 이제 딱 국민연금도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또 이제 단순히 주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한 그런 판단 자체가 철학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아, 이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고 주가 올리는 문제, 요거는 네.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그런 이 논의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 다음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옛날에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많이 강조했던 그 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가 네. 올리는 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좀 밀어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게 긴 얘기잖아요. 네네. 좀 정리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문제 짚어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어 프로그램이 잘 작동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 주신 걸로 이렇게 마무리 네. 하면 어떨까요? 네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네, 이정환 대표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창희 대표님 모셔서 그 은퇴 자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퇴직연금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강창희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님 모셔서 말씀 드릴 텐데요. 우리 노후에 힘들어지는 게 다 외로워서 힘들고 아파서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준비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 중에서 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조금 말씀 나눌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직장 다니시다가 퇴직하시면 다 퇴직연금 요즘은 이 계좌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 비법 좀 여쭤봐서 우리 외롭고 아픈 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더라도 돈 없어서 힘든 거 조금이라도 좀 해결해 볼까 싶어서 강창희 대표님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영상 저희 앞서 나간 것들인데 보셨어요? 정말 유익합니다. 같이 찾아서 보시고요. 가장 인기 있는 코너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인데 여의도의 현인 강창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인기가 너무 좋으세요. 네. 아, 지난 시간에 그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국민연금 최고의 재테크다 그러셔서. 근데 오늘은 퇴직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십시오. 아니 그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재작년까지 기간으로 비교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10년 평균 수익률이 우리나라는 2.7%인데 네네. 미국은 8%고 일본은 3.8%라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 퇴직연금인 분은 뭐 수익률이 높으나 낮으나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정해진 금액을 주니까 상관이 네네네. 없는데 그 회사가 책임져주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네네네. DC형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요즘 IRP 엄청나게 지금 IRP 가입이 늘고 있거든요. 그거를 가진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운영해야지 수익률을 낼 수 있고 노후 준비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은 개념부터 한번 네. 일단 옛날엔 퇴직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퇴직금 네. 그리고
퇴직급여라는 용어도 네, 있었던 것 네, 같고, 네, 근데 네. 지금은 퇴직연금이라는 네, 네.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이게 개념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뭐 초기에 좀 헷갈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급여라는 게 있죠. 우선 1년 근무한 거에 대해서 이 한 달 최소한 한 달치의 퇴직금을 옛날에는 주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제 퇴직급여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저기 2005년부터는 퇴직연금하고 퇴직금하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요즘 큰 회사들은 퇴직연금으로 다 전환을 했고요. 네. 조그만 회사들은 아직도 퇴직금 제도가 그냥 있죠. 아,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퇴직급여라고 한다고. 아, 두 개를 합쳐서 퇴직급여라고 하고 예, 예. 퇴직금과 퇴직연금 두 예, 가지가 그렇죠. 있다. 예, 예, 이렇게 예.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수익률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네. 수익률이 높지 않고 네. 근데 또 뭐 수익률은 개인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DC형의 경우에는 개인마다 다르죠. 아, DC형의 경우에. DC형의 경우에는. 아, 이게 살짝 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예, 예. 일단 DC형, 예. DB형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거 이 구분을 먼저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참 예. IRP라고도 그러잖아요. 그것도 예. 퇴직연금 아닙니까? 그거랑 세 가지가 어떻게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아, 그거 개인형 그러니까 퇴직연금. 뭐냐면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이 있고 또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운영을 잘하면 많이 받고 잘못하면 나중에 덜 받는 DC형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연금 모자랄 것 같으니까 가입하는 거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고 네네. 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니는 분들은 IRP라는 걸 가지고 퇴직연금에 대신하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회사에 네.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예. 퇴직급여가 나오면은 그 형태가 예. 확정급여형으로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퇴직금이라고 옛날에 봤던 정액으로 1년에 한 예. 달치 예. 급여를 그냥 쭉 쌓아서 그냥 받는 그거랑 같은 그러니까 그게 거라고 볼수 법적으로는 다르죠. 하나는 연금이고 하나는 퇴직금이니까 다른데 네네네.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다른 건 뭐 거의 가입자 입장에서는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외부에다가 그 퇴직연금은 나중에 줄 돈을 적립해 놓으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퇴직연금은. 네. 그러니까 혹시 회사가 도산이 되더라도 자기 연금은 걱정이 없는 거죠. 네. 근데 퇴직금은 회사 안에 그냥 놓아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그 돈 빼서 쓸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문제 큰 차이는 그거고요. 그걸 빼면은 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예. 옛날에 뭐 우리 IMF나 이런 금융위기 오고 이랬을 때 대기업들이 퇴직 충당금 가지고 뭔가 그 이렇게 모자라서 한다. 예, 그렇죠. 그런 문제가 맞췄죠. 생긴 적이 있는데 그게 있었죠. 퇴직금일 경우엔 그렇게 그럴 되는 수가 거고. 있죠. 예, 예. 그래도 디파인드 베네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 경우엔 금융기관에 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래도 내 건 남아 있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직장을 많이 옮겨 다녀가지고요. 네, 네. 어떤 때는 나올 때 그냥 그 럼섬으로 하여튼 그동안에 쌓인 돈을 그냥 딱 제 계좌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었고 네, 네. 어떤 경우에는 새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무슨 IRP 계좌라고 네, 하면서 네, 알려주면서 이렇게 네, 계좌를 예. 새로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서비스 하는 회사도 있지만은 그냥 퇴직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원래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2, 3년 가입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가입해야 되니까 네. 회사를 옮길 때는 거기서 받은 돈을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회사 가게 되면은 거기서 그걸 같이 모아서 이제 IRP하고 회사 거가 해서 퇴직할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좋죠. 그걸 합칠 수가 네,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옮겨가는 사이에 받은 그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소비자금화 시켜버려가지고 나중에 직장 여러 번 다닌 사람은 받을 게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IRP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계속 그 유지시켜 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IRP 계좌에 다 넣었어요. 예, 그래서 IRP를 그건 잘하신 거죠. 예. 근데 그러면 DC형하고 또 IRP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확정 기여형인데. 똑같은 저는요. 그래서 IRP도 광의의 넓은 의미의 DC형이다. 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DC형이나 IRP나 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인 의식을 갖고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잘 내면은 나중에 많이 받고 네. 수익을 못 내면
아주 조금밖에 못 받고. 예,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죠. 아, 예. 그러면 DC형, IRP는 저 같은 경우에 계좌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신경을 조금씩 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걸 그러니까 어느 펀드에 넣어야 그렇죠. 되는지 이런 걸 계속 그거는요. 물어보잖아요. 예, 그게 앱에 막 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예. DC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개념인가요? DC형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IRP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옛날에 퇴직금에 그게 그냥 남아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거가 있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제가 가끔 방송을 가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MC분한테 그 MC님은 퇴직급여가 퇴직금이세요? 아니면 퇴직연금이세요? 그 퇴직연금이면은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DB형,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 연금이세요? 아니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DC형 연금이세요?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퇴직연금은 주인의식이 참 중요하다. 아. 이것이 내 노후를 아주 남이 노후의 그 행복을 지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특히 그 IRP라든지 DC형의 경우에는 좋은 상품의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지 노후가 행복하죠. 아.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퇴직금으로, 예를 들면 네. DB형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만둘 때 받아가지고 예, 그거를 예. 잘 운용을 하면 되는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저처럼 많이 옮겨다니면 이제 IRP를 예, 예. 가지고 쭉 관리하면 되는 것 같은데 DC형은 직장 다니고 있는 동안에도 그러면은 계속 운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요. 회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게 좀 잘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그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일본만 해도 원래 DB형은 회사가 책임져서 회사가 운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DC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회사 책임이 그 근로자, 가입자 책임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네. 가입자 책임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가입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이렇게 가르쳐 줄 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거의 그걸 안 해요. 네, 저도 못 들어본 예, 것 같아요. IRP 넣어놓고 그 쏴줬다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그 회사는 대단한 회사는 비영리 단체인데 예, 잘해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뭐 가입자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걸 잘 모르고 되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안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원리금 책임져주는 원리금 보장형 아, 네네. 이거 되게 예금이죠. 정기예금 같은 예,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럼 이자율이 굉장히 낮지 예,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70% 정도가요. 네. 그 원리금 보장에 들어가 있어요. 아, 퇴직형. DC형인데도. DC형인데도. 예, DC형인데도. 아. 그러니까 DB형은 뭐에 들어갔는지 그거는 가입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금액을 정해서 어차피 줄 거니까. DC형은 내 거가 뭐가 들어갔는지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열심히 그 펀드 뭐 넣을까 이거 생각하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알림이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그게 오기 지시하라고. 때문에. 예. 네. 근데 그런 게 오고 그래도 그냥 박쳐놓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다 거의 예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야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회사 입사할 때 있잖아요. 네네네. 이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DB형인가 DC형인가. 네. DC형이면 내가 이만큼 내면 회사에서 얼마나 내주는가. 그리고 그 어떤 상품을 가지고 운영할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인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네. 예전에 예. 미국 회사에서 사실 대학원 다닐 때 인턴으로 잠깐 일한 네. 적이 있는데요. 그때 네. 들어갈 때 이제 뭔가 베네핏 패키지라고 이제 이것저것 막 인턴이라도 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예, 거기 뭐 연금하고 의료보험 이런 게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회사에서 저기 내가 어느 회사 또는 어느 기관에 취직하는데 이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따져보고 가입하는 사람은 아마 제로일 거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우선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네. 지금 인턴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정도로 그 미국 회사에서는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내 노후가 걸려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네. 요즘 IRP 얘기를 사실은 이제 예. 지면에서 이제 많이 봤는데 네. 그 IRP 가입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예, 이게 좀 그렇습니다. 혜택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IRP 가입자가 하여튼 늘고 있는데 우선 어느 정도 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335조 원이 전체 퇴직연금 합계거든요. 네네. 그 중에 157.6조 원이 IRP예요. 그런데 이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사이에요. 퇴직금 전체 금액은 52%가 늘었는데 3년 동안에 IRP는요 127%가 늘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의 더블이 됐다는 거죠. 더블이 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IRP는 요즘 많이 급격히 늘고 있는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IRP에 뭡니까? 그 직장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무슨 뭐랄까 비영리 기관이라든지 네네네. 또는 네.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1인 기업 네. 이런 데서는 연금을 가입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서 IRP를 자기가 알아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사람이 늘고 있고 연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제도가 없고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IRP에 가입하는 분이 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된 회사라도 또는 그런 기관이라도 이 지금 현재 회사에서 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추가해서 적립한다고 그래요. 추가해서. 네네네. 그런데다 그거는 요즘 세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아. 그 추가 예를 들어서 저 아시죠? 연말이 되면 네네, 소득공제 연말 해주는 공제. 거, 네네. 세액공제 해주는 거. 네네. 그 세액공제 혜택이 크거든요. 네. 그걸 받기 위해서 또 많이 가입들 하고. 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 그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이렇게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IRP 네네. 계좌를 만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연금으로 나눴을 건가 나중에 그냥 뺐을 건가 이거는 거기 가서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 퇴직금 수령 용도로 IRP가 또 왜냐하면 요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늘고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요즘은 퇴직금을 수령할 때 예. 자기 은행 계좌로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고 IRP 계좌에다가 그러니까 보내주는 뭐냐면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거는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일단 IRP 계좌로 넣습니다. 아. 그런데 퇴직금인 경우에는 연락이 와요. 지금 당신 이번에 퇴직하시는데 이 돈을 퇴직연금 계좌로 IRP 계좌로 넣어드릴까요? 그냥 일반 은행 계좌로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 그냥 은행 계좌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찾아가지고 쓰면 그만이에요. 네네. 퇴직금의 경우에는. 네. 근데 혹시 그거를 IRP 계좌로 넣었으면요. 그때부터 그 연금으로 나눠 쓸 수가 있어요. 아, 그 시점부터. 예, 예. 그 전에 연금 제도 가입 안 했더라도 네네. 나눠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 세금 그 받는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아요. 아. 예. 그렇게 그러니까 IRP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있는데 예. 그 받는 금액은 예. 세제 혜택을 받는 예, 금액이 그렇죠. 그 연금에 대해서 세금이 할인이 돼요. 예. 아, 할인이 되는 예, 거고. 세제. 왜냐하면 그러면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예. 그러면 다른 직장 다니면서 추가 수입이 있더라도 네. 요 수입에 연금 수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그렇죠, 그렇죠. 받을 수 있게 예. 그런 장점이 예. 있어서 사실 IRP 그리고 그 IRP가 혹시 늘어나더라도 그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은 또 마지막에 내니까 네네. 예, 소득이 적을 때 세금 내면 세율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러니까 예. 나중에 노후에 예. 연금을 타게 되면 그때는 근로소득이 예. 젊을 때보다 낮아지기 예, 때문에 예, 예, 세율이 예. 낮아지죠. 그치? 세율이 팍팍 자체도 뛰니까요. 낮아지고 뿐 네. 아니라 그다음에 원래 그 받는 금액은 깎아주도록 돼 있어요. 아, 그 세액 공제까지 예, 예, 예. 해주기 때문에 예, 훨씬 더 혜택이 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세요. 한꺼번에 받아서 소비자금 하지 마시고 네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아, 네. 근데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요즘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네, 근데 네. 살다가 중간에 또 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사실은 퇴직금을 그냥 IRP 이런 거 안 하고 목돈으로 받아가지고 자영업 시작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혹시라도 IRP 넣었다가 중도에 이렇게 찾을 수가 그래서 IRP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55세까지 가입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연금으로 나눠서 10년 적어도 기간을 10년 정도 나누어서 연금 형태로 받아야지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 받은 거를 토해내지 않지. 네. 혹시 그러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면 나중에 그동안 받은 그 뭡니까 세액공제 받은 거를요 토해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아. 내 돈이 거기에 맞지 않은 돈 네네. 55세까지 묶어두고 그에 나눠서 10년 동안으로 나눠가지고 연금으로 받도록
해야지 받아야지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 받은 거를 토해내지 않거든요. 근데 도중에 그 중에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네. 그걸 다 뱉어내야 되니까 저도 사실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요. 네. 연말이 되면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네. 예금 통장 다 긁어가지고 되는 거 600만 원 다 냈거든요. 네.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급전으로 써야 될 돈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다 토해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컨대 뭐 직장을 몇 번 옮겨 다니면서 IRP 계좌 만들어서 계속 넣으시는 분이 있다면 근데 네. 예를 들어서 한 50세 돼가지고 나 이제 자영업 네. 해야겠다 목돈이 예. 필요하다 그랬는데 예, 예. 그 돈을 꺼내서 사업을 하면 예. 그 순간 그 전에 집어넣으면서 받았던 세제 혜택은 다 돌려내야 뱉어내야 되니까. 뱉어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해 보면서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세액을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참고 가능하면 연금으로 오래오래 갖고 가는 분도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와서 좀 돈 좀 달라고 그래도 이거는 뺐으면 벌금 물기 때문에 못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아주 좋은 팁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55세 이후에 10년이면 10년, 뭐 10년으로 나눠서 10년으로 나눠서 10년 이상으로 나눠서 10년 이상으로 나눠서 네, 쓸 수 네. 있도록 네. IRP를 설계하는 게 좋겠다. 요 말씀 주셨고 네, 네. 저는 요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장 여러 번 다녔다고 계좌별로 다른데 네. 어떤 계좌에서는 알림 와가지고 예. 사전 지정 디폴트 옵션이라고 네, 네. 사전 지정 운용 지정 네. 해야 된다고 네. 이렇게 오는 게 있더라고요. 또 뭐 1년 돼서 정기예금 해지되는데 이거 사전 디폴트 옵션 지정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의미인가요? 뭐냐면요. 그런 그 상품을 금융 상품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좋은 펀드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펀드를 고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70%까지 공격적인 상품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주식형 펀드 같은 데다가.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60이 넘은 사람이 공격적인 데다 너무 많이 넣으면은 주가가 떨어져 그러면 손해 보니까 네. 이 비율을 공격적인 비율을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줄여야 돼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우량 상품을 고르는 능력, 네. 그다음에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줄여가는 이거를 할 자신이 없으면은 지금 말씀 주신 디폴트 옵션, 이름을 참 디폴트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참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선택을 안 하면은 네. 회사가 대신 선택해 주기로 서로 약속을 하는 경우예요. 미국에도 그런데 이 근로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선택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회사가 대신 선택해 주는 거예요. 아. 그걸 디폴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자기들이 선택 안 해서 할 수 없이 회사가 선택을 했는데 이게 투자 상품이니까 좀 손해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항의하고 대들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약을 해야죠. 아. 내가 선택 안 하면 회사가 이런 범위 내에서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게 알림이 오는 거군요. 그게 디폴트 아. 옵션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뭐가? 이런 알림이 왔을 때 디폴트 옵션 그냥 지정을 하는 그러니까 게 저는요. 좋은가요? 저는 사실은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품을 고를 것인가, 네.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정도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선택하는 게 좋아요. 직접. 예. 네네. 그래서 다른 상품 운영하는데도 그 지식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이런 디폴트 옵션에 들어가는데 디폴트 옵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외국 회사들이 많이 그걸 운용회사들이 해주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비싸더라고요. 아. 예. 수수료가 예, 또 예.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펀드 좀 정할 그렇죠. 때.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그걸 하게 되면 수수료도 아끼게 되지만 네. 또 자기가 거기에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직장인들이요. 당신 펀드 투자 언제 시작했어요? 그 펀드 투자하는 지식을 언제 배웠어요? 그러면요.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그것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은 공부도 하게 되고 수익률 높이면 노후도 행복한데 그거는 그냥 박쳐놓은 방치해둔 채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샀다 팔았다 하는 재테크하는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도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네. 하나의 그때 퇴직연금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참 있다가 저 우리 코로나 이후에 금리 막 올랐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고금리시는데 언제 한번 강창희 대표님 영상 보고 제가 찾아본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예. 정기예금인데 예.
1점 몇 프로짜리 정기예금인 거예요. 근데 예. 그때는 아무데나 정기예금 들어도 4%대 나올 그런 예. 시기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바로 바꿨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신경을 관심을 간다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 퇴직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주인의식, 관심. 네.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주인의식을 갖고 계속 그렇게 예, 예,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대부분 자신이 없고 관심을 가질 시간과 여유가 없다 그렇죠. 이러실 것 같아요. 이럴 예. 때 어떻게 좀 출발을 해서 공부를 하고 예, 또 예. 어떤 게 좋은 펀드인지 예, 어떻게 그러니까 찾아야 저는요, 되나요? 저는 사실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아까 어느 외국 회사 인턴인데도 이것저것 다 얘기했다고 네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회사가 책임져야 할 거를 회사 책임형을 근로자 책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그런 거를 게으르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회사가 도와줄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꿔놓고 아니면 처음부터 DC형으로 저 제도를 도입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남을 나라 그러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뭐 한쪽 써가지고 그냥 이메일로 보내버리고는 교육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면에서는 문제라고 특히 노조 같은 데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고 그 우리 조합원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되겠네요. 진짜. 일본에 제하는 회사 노조 위원장은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데모해가지고 월급을 3% 올리나, 그 조합원들한테 경제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자산 수익률을 3% 올리나, 똑같은 거다. 이제는 아무리 저성장 시대에는 월급이 팍팍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갖고 있는 자산, 퇴직연금, 이런 걸 잘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노조의 역할이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제가 어느 회사를 가니까요. 그 퇴직금 제도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서 하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노조에서 왜 우리 허락받지 않고 교육을 시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서로 얘기를 했는데 교육시키는 건 좋은데 그 교재는 주지 말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노조가 그런 걸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건 좀 바뀌어야 되는 얼마든지 얼마나 조합원한테 그게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그러게요. 많이 예. 많이 바뀐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유, 이제 그런 하여튼 데가 있더라고요. 네, 다들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 마지막으로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퇴직을 하시면 퇴직금이 목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 은행에 그 목돈을 가지고 가면은 네. 대출하고 이렇게 딱 짜줘가지고 상가나 오피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나중에 연금처럼 월 얼마씩 계속 받으시고 이자 원리금 갚으시면서 한 20-30년 이렇게 지내실 수 있다고 쫙 짜주더라고요. 많은 네. 분들이 그래도 퇴직금 목돈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기를 또 선호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퇴직 연금으로 받는 거. 그건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한 뭐랄까 인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퇴직 나이쯤 되면 80%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데 그걸 찾아서 또 부동산을 한다는 거가 첫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옛날에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막 이 출산율이 6.3%일 때 태어난 사람들이 이 집을 사고 그러면서 집값 오르던 시대와 또는 부동산 오르던 시대와 지금 0.7명 날 때하고는 또 앞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첫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저 77세거든요. 네. 이 나이가 돼 보니까요.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연금으로 받는 거가 다른 몇 억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예.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이 훨씬 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몇 억씩 노후자금 갖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다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고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된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미국, 일본, 독일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 생각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강 대표님 뵐 때마다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뭐 미래 얘기하면서 AI 얘기도 하고 뭐 기술 발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후 복지, 노후에 좋은 삶을 사는 거 이게 우리의 미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들어요. 양쪽 다 해야 되죠. 네, 아유 강 대표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강창희 대표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반에 라이브 진행하니까요.
꼭 찾아주시고 내일도 점심 12시 반에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최승병 박사 나오셔서 또 국제경제, 국제정세 이야기 나눌 테니까 꼭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